첫 번째 주제는 품사입니다. 품사는 처음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여 갈래를 지은 것이다. 이게 이제 품사가 단어를 분류한 거예요. 이게 품사예요. 우리는 국어가 구품사죠.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9개의 품사가 있고 이제 잘 물어보는 게 이제 우리말에 접속사라는 것이 우리말에는 없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하죠. 저 9개 품사 중에 접속사라는 품사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렀죠? 접속부사라고 불렀죠. 접속부사입니다. 그렇다면 품사를 나눌 때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단어를 분류하는 이 기준. 이 기준이 의미, 기능, 형태 요 세 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이제 단어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교재에 보시면 단어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된 의미를 뜻하고 기능은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공통된 의미에 밑줄 치시고 역할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 변화 여부 요 세 가지가 기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는 1번 기준으로 한 품사 구별을 시험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건데요. 이번에 기능, 즉 역할과 형태 변화 여부는 품사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의 자료가 돼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의미에 따라서 이 금방 무슨 의미? 공통적인 의미죠. 예를 들면 명사라는 것은 개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들이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단어들, 이런 공통적인 의미를 모아가지고 명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물의 공통적인 의미대로 분류한 이 우리말의 9개의 품사. 이 9개의 품사를 구별하는 게 이 품사 단원의 거의 90%가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품사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 구별해야 된다. 무슨 품사라는 걸 구별하는 게 최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품사 파트의 3분의 2가 품사, 이제 여기도 지금 보면 총 한 12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9페이지 정도까지가 품사 구별편입니다. 품사를 구별하는 이제 실전 이론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이 기능과 형태라는 것이 이 구별의 어떤 기준이 돼주는, 구별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이 방법을 갖고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형태 변화는 어떻는지를 가지고 구별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의미별로 나누는 것은 품사 구별에 별 역할을 하지 못해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고 이름을 대신하고 수량과 순서를 나타내고 수식해주고 이거 가지고 품사 구별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구별된 애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 얘가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가 단어를 다른 단어와 구별해주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요걸 이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별로 나누면 9개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두 번째 표 보세요.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체언이라고 부르죠. 체언은 문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능, 두 번째 기준이죠. 기능과 역할면에 치자면 왜 얘를 체언이라고 묶었냐면 얘가 몸체를 쓰는 거예요. 우리에서 가장 몸체가 되는 역할,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언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몸이 되는 역할은 우리 문장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얘는 체언만 됩니다.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수식어는 주로 꾸며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대상에 따라서 이제 두 개로 나뉘죠. 체언이냐 용언이냐에 따라서. 독립어는 주로 독립어이고요. 관계어는 문장에서의 관계를, 그러니까 사실 독립어과 관계어는 이제 구별편에서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고, 감탄사 문제는 10년에 한 번 나왔어요. 1998년에 한 번 나오고, 그다음 몇 년도에 나왔더라? 얼마 전에 한 번 나왔죠. 2018년에 나왔어요.
1996년에 한 번 나오고 2018년에 나오니까 거의 뭐 22년 만에 한 번 출제되는. 그러니까 사실 감탄사도 사실 공부는 하겠습니다만 그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조사는 자기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고 조사의 구별이 있지. 그러면 이제 사실은 나머지 품사예요. 체언, 수식언, 용언. 얘네들의 구별을 하는 게 목표인데, 그때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거기 있는 것처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화가 있고 가변화가 있다. 이제 이게 다 품사 구별에 사용되는 요소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이 저의 품사와 문장 성분 편을 아우르는 저의 10년간 강의의 노하우입니다. 이게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를 보시면 화살표가 모든 문장 성분에 다가 있는 거 아시겠죠? 명대수가 이게 이제 품사인데, 오른쪽에 이제 중간에 있는 게 문장 성분인데, 얘는 독립어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보어로도 사용이 되고, 그 얘는 서술어로도 쓰이고, 관형어로도 쓰이고, 부사어로도 쓰인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주는 목적이 뭐냐면, 이 명대수, 이게 품사거든요. 어디까지지? 어디까지가 촬영 마지막 선인지 모르겠네. 이 이상 넘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문장 성분이에요. 품사를 논할 때 다음 단원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포함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문장에서의 기능과 역할이 이게 문장 성분이에요. 명대수는 단어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저라는 사람이 어디를 가도 이산이지 않아요? 대구에 있어도 이산이고, 부산에 있어도 이산이고, 서울에 있어도 이산이고, 누구 앞에서도 이산입니다. 그런데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면 선생이라는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죠. 집에 가면 전 누군가의 아빠예요.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기능과 역할이죠. 근데 기능과 역할이 문장 성분인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장 성분과 품사를 자꾸 혼동해요. 예를 들면 관형어가 있고 왼쪽에 이제 품사가 뭐가 있어요? 관형사가 있잖아요. 그럼 초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관형사와 관형어를 구별하지 못한다입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르지. 관형어는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이 관형어이고, 그런 관형어에는 관형사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지금 명사, 대명사, 수사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동사와 형용사도 관형어가 됩니다. 즉, 영어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면 모두 형용사인데, 국어에서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해서 어떤 품사다라고 말을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국어에 6개. 명대수, 관, 동, 형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어는 문장 성분적 개념이 별로 없어요. S 찾고, 되게 웃겨요.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목적어를 찾죠. 그러니까 품사와 문장 성분이 혼재된 개념이에요. 게다가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면 다 형용사잖아요. 국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찰해 본 결과 시험에서 물어보는 요소가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뭐냐. 여기 이쪽에는 이제 감탄사가 있고, 이게 그림의 완성이죠. 제가 이거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 시험에 물어보는 요소가 뭐겠느냐. 이 그림과 연관 지어보면 기능과 역할이 문장 성분이죠. 기능과 역할은 같은데 품사가 지금 다르죠. 그래서 구별의 이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기능은 동일한데 다른 품사인 경우. 이게 영어와의 차이점에서 잘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형용사와 관형사의 구별. 둘 다 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의미, 기능, 형태 중에 있는 형태를 갖고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는 불변어고 하나는 가변어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시험에 한 번, 얘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부사어라는 게 동사, 형용사를 주로 수식해주는 기능과 역할인데 영어에서는 이 역할을 부사가 하죠. 근데 국어에서는 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명대수도 하고 동사, 형용사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관형어라는 공통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요 두 개 구별. 이제 우리 나중에 다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부사랑 형용사랑 둘 다 용언을 꾸며줄 수 있어요. 그는 빨리 달린다와 빠르게 달린다 두 가지를 예를 놓고 보면 빨리 달린다도 달린다를 꾸며주고 빠르게 달린다도 빠르게가 달린다를 똑같이 꾸며줍니다. 이건 뭐가 같은 거예요? 품사가 같은 게 아니고 기능과 역할이 같은 거예요. 근데 빨리는 부사고 빠르게는 형용사란 말입니다. 영어에는 있을 수도 없죠. 영어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국어에는 일어나요. 이게 바로 부사와 형용사. 이것도 기출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동사, 형용사의 구별입니다. 요즘 가장 핫하죠. so 핫입니다. so 핫. 영어에서는 이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의 동사는 서술 기능을 담당하고 형용사가 수식 기능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둘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국어에서는 이 둘 다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얘 동사 아니야? 아니,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구별이 근데 요즘 시험에 가장 핫한 애 중에 하나예요. 이거. 진짜 잘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독립어로 사용되는 감탄사와 이제 명대수의 구별도 있는데 시험에는 거의 등장하진 않습니다. 요 세 개가 이제 기능은 동일한데 다른 품사인 경우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골 때리죠. 형태가 동일한데 생긴 게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품사.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품사 통용이라고 불러요. 전문용어로. 형태가 동일한데 다른 품사인 경우. 명사부터 쭉 한번 훑어내 볼게요. 뿐만큼대로의 품사는 의존 명사와 조사 두 가지가 있고 띄어쓰기 혹은 앞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제, 오늘, 내일, 잘못, 진짜, 혼자는 품사가 부사와 명사 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첫째. 첫째 품사는 명사도 있고 수사도 있고 관형사도 있습니다. 명사 쪽에 주로 이제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관형사로 넘어오게 되면 다른, 딴, 아무, 이, 그저. 얘네들도 각각 품사들이 이제 다양하죠. 얘는 형용사와 관형사, 얘는 명사와 관형사, 대명사와 관형사, 대명사와 관형사. 생긴 게 똑같은데 말이죠. 다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표적인 것만 하는 거죠. 한자 어근에 적이 붙은 말의 품사.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필수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결국 여러분 품사 구별은 이거라니까요. 기능이 같은데 품사가 다른 경우이거나 형태가 똑같은데 품사가 다른 경우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이게 여기서 다 했던 거네 라고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걸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림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실 것은 문장 성분과 품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세 번째 그림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각계전투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체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무슨 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건 제가 체언밖에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체언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체언은 특성이 3번처럼 원래 모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체언이 뭐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라는 걸 앞에서 배웠어요? 체언은 딱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입니다. 얘네들이 같은 기능을 가져서 묶었어요. 이 체언의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모든 문장 성분이 아까 봐요. 모든 문장 성분이 다 되잖아요. 얘가 그쵸? 이 그림은 다 돼요.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체언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격조사라 불리는 이런 조사가 결합이 될 수 있다. 격조사 결합은 체언만 가지는 특성입니다. 두 번째, 모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봐봐요. 이 그림에서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에 오는 화살표는 어디밖에 없어요? 명대수밖에 없죠. 주어 목적어 보어는 체언만 될 수 있다는 게 앞으로 공부하게 될 명사 대명사 수사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격조사가 결합이 가능하다는 말은 일반적인 보조사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놓고 그 중에 이제 명사 첫 번째로 이 중에 이제 명사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명사는 이름 명자를 써가지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의 동그라미,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의 구분이 두 개인데요.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 범위에 따라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를 구분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이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물어본 요소만 뽑으면 결국 관심이 어디냐면 명사 중에서도 아까 그랬죠. 자립성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립성이 있으면 자립명사고 자립성이 없으면 의존명사잖아요. 시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출제자의 관심이 의존명사에 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의존명사의 종류를 이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의존명사는 문법적 성격으로는 분명히 명사와 동일한데 앞에 의존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의 의존적인 명사입니다. 하지만 의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의존 형태소는 아닙니다. 자립 형태소에 속한다. 이 형태소 분류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의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의존 형태소는 아니다. 자립 형태소다. 왜? 문법적 성질이 명사와 같으니까. 자, 일반적인 명사는 이렇습니다.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관형어라고 하는데 아까 관형어에 6가지가 올 수 있다고 했어. 명, 대수, 관, 동, 형 6개가 올 수 있는데 이 관형어가 수식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관형어가 없어도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자립명사죠. 근데 이와 달리 의존명사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 의존명사는 명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의미가 형식적입니다. 그 형식성 의존명사 중에 여러분 그 밑에 있는 표에 보편성 의존명사의 것이 있습니다. 것이 명사예요. 근데요, 것이 좋아. 문장이 성립하지 않지 않나요? 것이 의미가 있는데 형식적 의미가 있어서 형식적인 의미밖에 없어서 앞에 것을 꾸며주는 뜨거운 것이 좋아, 차가운 것이 좋아, 시원한 것이 좋아 이런 관형어가 얘를 반드시 수식해야만 됩니다. 얘가 필수적인 것이죠. 의존명사와 자립명사의 차이는 앞에 있는 관형어의 수식이 필수적인, 관형어의 수식의 의존적인 명사가 그 정의가 그 의존이란 말이 뭐에 의존하는 거냐? 이 관형어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명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단어에 의미적으로 종속이 되지만 의존명사는 앞말과 이제 띄어쓰게 되는 띄어쓰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띄어쓰기도 엄청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의존명사는 앞에 있는 수식어인 관형어의 수식이 필수적인 관형어의 수식의 의존적인 명사, 이게 이제 의존명사로서 밑에 있는 종류가 이 의존명사는 형식성 의존명사가 있고 단위성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성 의존명사로는 거기에 이제 보편성, 주어성, 서술성, 부사성이라는 말은 이게 그런 문장 성분으로 사용이 되는 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주어성 의존명사는 문장에서 거의 주어로 사용이 됩니다. 뭐뭐 할 지가, 뭐뭐 할 수가 없어. 보통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주격 조사가 결합된다는 얘기고, 서술성 의존명사는 주로 이다가 붙는 말입니다. 뭐뭐 할 터이다, 뭐뭐 할 뿐이다, 뭐뭐 할 때문이다, 뭐뭐 할 따름이다. 얘네들은 뭐 주격으로 잘 쓰진 않죠. 터가 보통 그 놀이터의 그 터 말고요. 뿐에서 뿐을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결합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의존명사들은. 그리고 이제 부사성 의존명사들이 이게 이제 좀 문제인데, 부사성 의존명사들이 의존명사인데 얘가 부사어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용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얘를
부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사성 의존명사 뻔 뒤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부사 X 이렇게 적으세요. 부사성 의존명사는 부사가 아니야. 부사 X. 부사로 착각하기 쉬워. 왜? 기능과 역할이 부사처럼 용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관형어의 수식.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문장의 기능보다 우선하는 게 수식이거든. 그래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게 되는 지금, 대로, 만큼, 뜻, 양, 채, 등, 뻔 등은 모두 부사성, 품사는 명사입니다. 기능과 역할이 용어는 꾸며줘요. 근데 혼자서 꾸며주지 않고 앞에 꾸며주는 말과 함께, 예를 들어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갔다. 채는 뭘 꾸며주면 들어갔다를 꾸며주는데 혼자서 아니고 옷을 입은과 채까지 합쳐가지고 전체가 얘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성 의존명사들이 여러분 부사로 착각 굉장히 쉬워요. 제가 문제 내보면 많이 틀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용언을 수식해주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 하지만 용언을 수식하되 그거는 용언을 수식하는 거는 명대수도 된단 말이에요.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부사어라고 해서 용언을 수식한다고 해서 이거는 부사구나라고 단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언을 수식하면서 어떤 것까지 봐야 돼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거. 얘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든. 그래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걸 보니까 얘가 명사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의존명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공식인데 의존명사라는 것은 공식이에요. 앞에 관형어가 꾸며준다. 이건 필수예요. 관형어의 수식이 이게 필수고 이게 1번이고 2번은 격조사가 없을 수 있지만 격조사 결합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얘 밑줄 친 애가 의존명사를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래서 의존명사는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격조사 결합 여부, 관형어의 수식 여부. 수식 대상과 격조사 결합 여부로 의존명사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단위성 의존명사의 별표를 쳐주세요. 즉 수를 셀 때 쓰는 단위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을 세는 마리, 사람을 세는 명, 책을 세는 권, 뭐 이런 거죠. 뭐 송이도 있고요. 뭐 한 대, 두 대, 세 대도 있고 집도 한 채, 두 채, 세 채도 있어요. 이렇게 수를 셀 때 쓰는 단위어, 심지어 기호로 썼더라도 킬로그램 이런 것까지 마찬가지, 퍼센테이지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이거 포함이에요. 기호도 포함이 돼서 이 단위어는 모두 품사가 뭐라고? 의존명사예요. 단위어는. 그리고 이 단위어는 의존명사니까 앞에 뭐에 의존적이겠죠? 이 의존적인 말이 앞에 이 단위가 예를 들어서 나는 개가 마리가 있어. 이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마리를 수를 세는 여기 수량이 앞에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형어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량을 이렇게 되는데 이때 수량을 나타내는 말은 수사가 아니고 모두 수관형사입니다. 그게 그 괄호로 나와 있죠. 표 밑에. 앞에 오는 수량은 모두 무엇이다? 별표 치셔야 돼요. 수관형사이다. 단위어는 의존명사고 그 단위어의 수를 세는 말은 다 수관형사다.
왜냐면 이게 숫자를 셀 때 사람들이 다 수사라고 생각하거든. 수량이니까. 특히 아라비아 숫자로 썼더라도 말입니다. 5명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띄어쓰기에서 수관형사를 아라비아 숫자로 썼을 경우에 이렇게 붙였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단어는 2개죠. 그래서 5명이라고 했을 때 명이 단위어니까 이 품사가 의존 명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수를 세는 말이 왔죠. 아라비아 숫자로 썼더라도 이 품사는 수사가 아니고 무엇이다? 수관형사이다. 아라비아 숫자로 썼더라도 말입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의존명사 했습니다. 첫 번째 필수 의존명사, 필수 명사 중에 단위어, 수를 세는 단위어는 의존명사고 그 앞에 수를 세는 말들은 모두 수사가 아니라 수관형사이다.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명사로 들어가서 이어주는 말 중에 이제 겸과 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요거 뺐는데요. 기능과 역할이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원래 이어주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냐면 부사가 합니다. 이게 접속이잖아요. 접속. 이게 이제 부사의 역할인데 문제는 부사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외울 수밖에 없어요. 품사를 이어주는 말 중에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겸과 대. 겸과 대는 의존 명사고 그 밑에 하나 더 적어요. 밑과 내지는 접속 부사고 겸과 대는 의존 명사입니다. 띄어쓰기마저 똑같은데요.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거기 예문에 보시면 아침 겸 점심, 강당 겸 체육관 이렇게 양쪽을 띄우죠. 대도 천군 띄우고 대 띄우고 백군, 삼 띄우고 대 띄우고 이제 이렇게 2개의 단어를 이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겸되는 품사가 무엇이고 이게 명사고 이건 명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원래 이거는 밑과 내지가 이제 단어 접속 부사인데 얘는 접속 부사입니다.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내면 다 틀려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밑과 내지는 접속 부사고 겸과 대는 의존 명사고 근데 그들이 기능과 역할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여러분 지금 배우면 그렇구나. 근데 시험 문제 만나면 맨날 다 틀려요. 시험 문제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겸과 대는 의존 명사고 밑과 내지가 접속 부사다.